네, 안녕하세요. 20년 4회차 식품기사 기출문제 제1단원 식품위생학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채소를 매개로 하여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기생충 나왔습니다. 기생충 문제 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시험 준비하시면서는 더욱 꼼꼼히 공부를 해야겠죠. 완전히 외워둬야겠죠, 이제는. 자, 기생충 어디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어요? 어류를 통해서 감염되거나 아니면 동물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채소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 간흡충이나 폐흡충 등이 있었고요. 동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는 유구조충, 무구조충이 대표적입니다. 자, 채소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 구충, 편충, 도양유황, 모양선충, 그리고 회충 등이 있겠네요. 자, 답은 몇 번? 3번 선모충 되겠습니다. 자, 선모충은 어디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어요? 고양이나 쥐나 돼지 등의 동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식품의 원재료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공 처리 공정 중에 유입되는 유해인자래요. 가공 처리 중에 생성되는 유해인자래요. 그럼 생성이 되어야 되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죠. 바로 답은 뭐다? 1번 트리코테신 되겠습니다. 트리코테신은 바로 뭐예요? 진균에 의해서 발생한 독소죠. 진균독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곰팡이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곰팡이독은 내가 조리하면 생겨나나요? 아니죠. 보통은 조리하면 제어가 되는 게 곰팡이독이죠. 얘는 바로 뭐다? 곰팡이의 오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조리, 가공, 가정 처리 중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니까 답은 1번 트리코테신 되겠고요. 자, 2번, 3번, 4번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당, 해액, 방향종, 탄화수소 어떻게 육류를 고온에서 가열 조리할 때 생기죠. 특히나 어떨 때 숯불 같은데 가열 조리할 때 생기고요. 대표적인 거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벤조피렌이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아크릴아마이드는요. 당류가 아미노산이랑 결합할 때 생긴대요. 아미노산이랑 그냥 결합만 하면 생기나요? 아니죠. 얘네를 가열조리, 고온에서 가열조리했을 때 생기고요. 특히 어떤 아미노산 아스파라긴에 의해서 아스파라긴과 당류가 고온에서 가열하면서 생깁니다. 언제 주로 생겨나요? 감자튀김에서 대표적이죠. 자, 모노클로로판디올은 바로 뭐예요? 우리 3분의 간장에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됩니다. 3분의 간장. 자, 우리 간장은 어떻게 제조한다고 알고 있죠? 간장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효식품을 우리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간장 다 발효시켜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편차도 너무 크고 제조 비용도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분해해서 간장을 만드는데 이때 분해하는 산 뭐 씁니까? HCl 염산을 사용해 줍니다. 자, 그 염산이 콩을 분해시켜야 되죠. 3분의 간장 콩으로 만드니까. 근데 대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두 안에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만났을 때 얘네가 만나면 바로 뭐가 생성돼요? 요 모노클로로판디올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 얘네를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얘네 안 생성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대두 안에 트리글리세라이드에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거? 탈지 대두를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는 염산의 농도를 낮추면은 모노클로로판디올의 생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미량으로 바람이나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중에서 상수원 물의 오염이 되는 것은 자, 상수원 물에 정수를 하는 과정은 바로 뭐예요? 물이 오염됐다는 거는 물에 유기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기물이 많아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없애줘야 돼요? 분해시켜주거나 뭐 응집시켜주거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제거할 때 바로 뭐가 사용이 됩니까? 염소 소독을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염소 소독을 사용을 하는데 염소와 유기물이 만났을 때 생성되는 게 바로 뭐다? 요 트리할로 메탄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안식향산이 식품 첨가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되는 이유는 볼게요. 안식향산이래요. 산은 언제 사용할까요? 얘를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보존력이 높이고 방부력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왜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뭔지 나왔죠? 용도가 뭔지 나왔으니까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물에 용해되기 쉽고 각종 금속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2번 방부력이 뛰어나고 독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뭐예요? 큰 이유죠. 내가 첨가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첨가물 값이 막 원료보다 비싸.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볼게요. 첨가물의 조건. 첨가물은 언제 사용해야 돼? 아니, 어떤 첨가물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첨가물 자체로도 무해, 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체내 축척이 되지 않아야 되고, 여기 나오네요. 독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량이고, 미량만 사용해도 저렴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첨가물을 사용하는 첨가물의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미료와 거리가 먼 식품 첨가물은, 자, 이것도 보면 어때요? 답은 딱 다 나와 있네요. 감미료 보통 뭐가 되죠? 당분이 많이 나오죠. 자, 근데 보존료 찾아주려면 뭐 찾아주라 그랬어요? 어쩌고 저쩌고 애시드를 찾아주면은 그거는 산성이 있으면 바로 뭐예요? 산을 미생물을 제어해요. 미생물 제어.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산성 물질이 보존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부적당한 캔을 사용했을 때 다음 통조림의 식품 중 주석의 용출로 내용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가장 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캔이 오염이 됐어요. 캔이 안에 오염이 됐는데 뭐가 들어갔을 때 오염이 심할까? 자, 캔 겉껍데기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납이나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가 언제 용출이 잘 되냐면 산성식품이랑 들어가면 용출이 잘 돼요. 왜요? 산성식품은 수소 이온들이 있겠죠. 얘네가 이 납이나 주석으로 돼 있는 이 표면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녹아들기 때문에 용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답은 몇 번? 3번 산성 과즙이 되겠네요. 경구 감염병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거 뭐랑 같이 많이 나오죠? 경구 감염병이랑 세균성 식중독이랑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세균성 식중독, 경구 감염병 둘 다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하는 건 똑같아요. 미생물인데 세균성 식중독은 보통 1000에서 10,000개 이상이 있어야지, 다량이 있어야지 발병을 하고요. 경구감염병은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소량만 있어도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100개만 있어도 발병을 하는데 얘는 10,000개가 있어을 발병을 한대요. 누가 더 동력이 높은 거예요? 얘가 더 독성이 높은 거겠죠. 자, 볼게요. 경구감염병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병원균의 동력이 강하다. 맞습니다.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네요. 잠복기가 비교적 긴 것도 맞습니다. 자, 2차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 그랬죠. 3번이 맞겠네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의 특징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우리 세균성 식중독은 예방이 가능해요? 리스테리아증 아니면 살모넬라 감염 이런 거 다 예방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근데 경구 감염병은 내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잠복기가 비교적 길다. 세균성은 잠복기가 비교적 짧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곰팡이 대사산물로 온혈 동물의 온혈 동물에 해독을 주는 물질군을 총칭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곰팡이의 대사산물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 총칭했을 때 바로 마이코톡신, 곰팡이의 대사산물, 곰팡이 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온혈동물에 해독을 주는 물질군을 총칭.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곰팡이 독을 뭐라고 불러? 라는 말이죠. 마이코톡신이라고 합니다. 헷갈리는 거 이거 뭐예요? 마이코톡시코시스. 얘네는 곰팡이 독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코톡신을 섭취를 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 그거를 마이코톡시소시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고요. 실험 동물에 대한 최소 치사량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최소 치사량. 우리 아는 거 먼저 씁시다. ADI 바로 뭐예요? 하루 1일 섭취 허용량이죠.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도 된다라는 거고, LC50은 동물을 독성 실험을 할 때 50마리가 죽는 수치를 LC50이라고 말했습니다. MNEI는 바로 뭐죠? 최대 무작용량. 이거는 얼마만큼은 먹어도
작용하지 않는데 그 이상 먹으면 안 돼라고 나오는 그걸 바로 MNEI라고 말하고요. MLD는 바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실험 동물에 대한 최소치 사양. 이것만 있어도 죽어하는 가장 리스크 있는 수치가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잔류성 및 축척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 농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농약은 우리 크게 구별을 해줍시다. 뭘로 구별할까요? 유기 인재와 유기 염소제로 구별을 합시다. 자, 유기 인재 농약에는 어떤 게 있어요? 얘네들은요, 살충력이 높습니다. 벌레를 아주 잘 잡아요. 그리고 독성도 높아요. 어디에 대한? 동물에 대한 독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얘네를 사용하는 장점은 뭐라면은 얘네가 잔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용이 가능. 그치만 유기염소제는 어때요? 살충력도 있지만 독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얘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잔류를 많이 해요. 어디에? 체내에. 아니면은 체내가 아니라도 여기 그 풀들의 잔류를 많이 해요. 그럼 풀의 잔류를 많이 하면 사람이 많이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죠. 풀의 잔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유기염소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기염소제의 대표적인 거 바로 뭐가 있죠? DDT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바로 뭘까요? 1번 유기인재가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식품 공장에서 미생물세 감소 및 오염물질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처리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그러면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생물을 제거하고 세척을 위해서 사용하죠. 근데 여기 딱 봐도 아닌 거 있네. 에탄올 우리 손소독으로서 사용하고 클로라이드, 다이옥사이드, 하이포클로라이트 이런 거 공장의 벽면을 아니면은 기구를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식품 원료를 소독하는데도 살균하는데 채소를 세척하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아닌 거 다 몇 번이에요? 4번 EDTA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수분 함량이 적거나 당도가 높은 전분질 식품을 주로 여기 제일 나왔네요. 수분 함량이 적대요. 그럼 일단 뭐가 아니에요? 수분이 가장 낮아도 서식을 할 수 있는 게 답이 되겠죠. 여기서 수분이 가장 낮아도 서식 가능한 거 바로 뭐예요? 곰팡입니다. 자, 수분 활성도 볼게요. 세균은 어떻게 해요? 수분 활성도가 AW가 0.96, 0.98, 99까지 돼야지 성장이 가능을 합니다. 자, 근데 효모는 어떻게 해요? 0.85에서부터는 성장이 가능을 하고요. 곰팡이는 내건성, 건조한 데서 잘 견디는 곰팡이는 0.6 이상에서부터는 서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함량도가 적고 특히나 곰팡이 어디 많이 있어요? 전분질 식품에 많이 있겠죠. 이럴 때 생존 가능한 거는 2번 곰팡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생성량이 비교적 많고 반감기가 길어서 특히 식품에 문제가 되는 특정만으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반감기가 길어서 식품에 문제가 되는 핵종이래요. 그럼 식품에 사용 가능한 핵종은 뭐 있어요? 사용 오케이 된 거는 코발트 60만 사용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반감기라는 게 바로 뭘까요? 반감기. 얘네를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얘가 잔류한대요. 근데 잔류하는데 얘가 처음에 들어온 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반감기라고 말을 하는데, 자, 우리 반감기 두 개로 나눠줍니다. 물리적 반감기가 있고요. 생물학적 반감기가 있습니다. 학적 반감기가 있습니다. 물리적 반감기는요, 얘가 자연상의 대기나 토양 등에서 잔존했을 때 여기에서 절반으로 없어지는 수치를 우리 물리적 반감기라고 말을 하고요. 생물학적 반감기는 얘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 들어온 체내에서 반감되는 수치를 우리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말을 해줍니다. 둘 다 낮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반감기가 길어서 식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뒤에 해설 보시면 반감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해설은 바로 뭐냐면은 물리적 반감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줬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식품 및 용기구 및 요리 포장 공전에 의해서. 자,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공전 문제입니다. 요즘에 공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요런 거 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읽어주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나와 있죠. 식품용 기구 및 요리 포장 공전에 의해서. 공전 내용 찾아보시면서 한 번씩 쭉 읽고 가면은, 우리 이거 오지선다 문제, 사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외워서 쓸 필요는 없어요. 읽어만 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은 120도 120도 1번 되겠습니다. 자, 베네루핀에 대한 중독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베네루핀은 어떻게 생성이 되죠? 우리 모시조개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모시조개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모시조개를 먹으면 걸리게 되겠죠? 자, 우리 조개독 두 가지 배웠어요. 뭐 배웠었냐면은 베네루핀이랑 삭시토신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이 삭시토신은 언제 걸려요? 홍합을 섭취했을 때, 홍합 같은 조개류를 섭취했을 때 걸리고, 베네루핀은 모시조개를 섭취했을 때 걸리죠. 자, 두 가지 중에 중독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모시조개 바지락이 중요 원인이 나 맞네요. 2번. 대단히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나. 이거 뭐라는 뜻이에요? 급성이라는 뜻이죠. 19, 30분이면 심한 보통이 나타난다. 자, 이건 바로 뭐냐면요, 삭시토신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자, 두 가지 조개독이 있는데요. 삭시토신은 급성이고요, 마비성을 가지고 와요. 근데 베네루핀은 마비성 조개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나타내냐면은 구토나, 이렇게 심한 보통 아니고 구토나 미열 등의 비교적 약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볼게요. 열의 안정에서 pH 5에서 8, 100도에서 1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섭취를 주의해야겠죠.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3월에서 4월경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조개독 왜 발생할까요? 이거 우리 항상 기생충 같은 거 볼 때는 2차 숙주가 1차 숙주를 먹었을 때, 그리고 우리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2차 숙주를 먹었을 때 감염이 됩니다. 얘네도 똑같아요. 얘네가 뭘 먹었을 때, 그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섭취했을 때, 유독 플랑크톤을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조개에 의해서 그 조개를 사람이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게 요 조개독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새로운 형태에 대한 정의를 틀린 것은, 이건 정의입니다.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보시면 되고요. 자, 뭐가 나와요? 정제한다. 우리 건강기능식품은 정제한 제품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된 것을 말합니다. 정제. 그리고 2번 환이랑 구상을 우리 약 먹을 때 건강기능식품 보면 환 있죠? 구상을 말하고요. 편상이란 편편하고 조각 상태인 것을 말한다. 분말이란 입자의 크기가 과립보다 큰 것을 말하면 안 되겠죠? 분말이라는 그 분말 형태를 말하니까 4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식품의 관능 개선을 위한 식품 첨가물과 거리가 먼 것은 착향료, 어때요? 향을 주는 거, 산미를 주는 거, 감미를 주는 거. 너무 쉽네요. 답은 몇 번? 3번. 유화제 되겠어요. 유화제는 바로 뭐예요? 유화시키는 거. 우리 친수성과 소수성이 같이 있을 때 안 섞이잖아요, 물과 기름은. 근데 그 두 개를 잘 섞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친수성기, 소수성기를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두 개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거를 유화제라고 합니다. 자, 18번. 식품 공장의 작업장 구조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요런 공장의 기준에 대해서 나온 적 있었어요. 요거는 쭉 꼼꼼히 읽어보시면 사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고 넘어갈게요. 출입문은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구멍이 있으면 외부로부터 이런 해충들로부터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생동물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고 2번 천장은 응축수가 맺히지 않도록 재질과 구조에 유의해야 한다. 자, 우리 식품 공장은요. 조리하는 공정에 따라서 조리실, 뭐 전처리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재질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천장은 응축수가 맺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가공장 바로 옆에 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직사광선부터 공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직사광선이 짠다고 그게 바로 다 공장으로 들어오면은 아예 잘못 만들어진 거겠죠. 이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공장 자체로 직사광선이 차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 물은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둔다. 어디를 기점으로? 여기 배수구를 기점으로 경사를 두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말하시오. 자,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세균보다 나중에 번식합니다. 왜? 맞죠? 세균은 자라는 시간이, 성장 시간이 짧은데 곰팡이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균이 먼저 번식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더 발생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에는 세균이 잘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건조한 식품에서는 곰팡이가 잘 발생을 하겠죠. 3번 수분 활성도 0.8 이하의 식품에서는 거의 모든 미생물이 저지된다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건조하면 뭐가 잘 자랄 수 있다고요?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제외되네요. 답은 3번. 당을 함유하는 삼성식품에는 유산균이 잘 번식합니다. 자, 유산균은 산성 환경에서도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잘 번식합니다. 4번 맞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파상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상열 이거 어떤 거? 브루셀라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파상열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우선 3번 맞겠고요. 건조시 저항력이 강하다. 브루셀라도 건조시의 저항력이 강해서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번 특이한 발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 파상열의 특징이요. 열이 굉장히 오래가요. 열을 해서 40일 동안이나 열이 높았다 내렸다 높았다 내렸다 이렇게 굉장히 쭉 가는 게 아니라 나 다 낫나 싶으면 다시 아픈 그런 특이한 발열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원인균은 열에 대해서 저항성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열 조리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식품위생학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